자, 이번 영상에서는 주식을 처음 하는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서 공부거리를 좀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받았던 질문은 차트 보는 법, 요런 질문들이었는데요. 아마도 차트 보는 법, 그러니까 분석을 얘기할 겁니다. 저도 지금 이제 30년 차가 됐는데 사실상 초보 시절에 대한 기억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여러분들의 주식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냥 뭐 단순한 암기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경력이 오래된 그런 투자자들보다는 뭐 한 5년 차 정도 되는 분들에게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는 있어요. 왜냐면 30년 정도가 되면 이제 그 초보 시절 때는 호기심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뭐 잡다한 모든 지식을 다 습득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필요한 것만 남아요. 그 나머지는 다 지우거든요. 그래서 그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많이 이제 둔감해지고 또 기억에서 사라지고 하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좀 주의점이라든지요.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할 것인지 이런 총론적 관점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실질적인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차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요. 그 죽을 때까지, 그 주식을 죽을 때까지 한다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돼요. 왜냐면 정답이 없어요. 보통 뭐 지금 20대 또는 30대 또는 10대들 이 경우에 뭐 우리와 교육법이 많이 바뀌었다 그렇게 되긴 하는데 지금도 혈액형 놀이, MBTI 이런 데 열광을 하는 것을 보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가 별반 다르지 않냐면 암기식 문화. 그죠? 1 더하기 1은 2다. 여기에 너무 이제 길들여져서 그 주식을 처음을 하게 되면 단 1분만 공부를 해도 평생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론, 기법,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이 나한테 주식 배우면은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러니 회비를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내라. 여기에 이제 혹해서 덤벼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주식은 외워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설명해 나가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없지만 거기에 맹신을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다 보면 용어도 배워야 되고 또 용어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면 소통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암기는 분명히 필요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절대로 외우고 거길로 끝내면은 게임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자, 우리한테 증시 역사가 있어요. 증시 역사가 있는데요. 자, 봅시다. 제가 이제 30년 전에, 그러니까 외환위기 전부터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2000년도 초반에 들어와서부터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또는 투자 자문사 사업을 하고 지금까지 병행을 하고 있어요. 30년 정도 됐죠. 됐는데 이 전과 그리고 지금은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른 게 있냐면 그 역사적인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환위기 때는요, 외환위기 전에는요, 어떤 사회적 문화를 갖고 있었냐면 지금과 같이 홈트레이딩 같은 거 없었어요. 객장에 나가서 매매를 했어야 돼요. 인터넷도 없었어요. 전자 주문 시스템이 아예 없었다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주 6일제에 주 6일제에 하루에 16시간씩 근무를 하고 야근 철회를 하고 그런 시대였고
인생 목적 자체가 죽어라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갖고 결혼하고 자식 부모 부양하고 그 인생 끝입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뭐 소득적 요건도 그렇고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는 주식 투자는 범죄 취급을 했습니다. 도박으로 취급을 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었고 하고 싶어도 배울 수도 없어요.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좀 있는 집안들, 그죠? 특정 계층에 한정된 그런 시장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홈트레이딩이 생기고 워렌 버핏이 한국에 상륙하고 많은 이론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그런 이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해요. 이전과 이유는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전에 홈트레이딩이 생기기 전에는 어떤 구조였냐면 독재 정권이었어요. 그리고 시스템 기반도 안 만들어져 있고요. 계층화되어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도 없고요. 그죠? 기업 분석을 하거나 뭐 등등등에 대한 이론도 없고 정보도 말 그대로 정보 생산은 누가 해요? 생산은 기업이 하죠. 오너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돼요? 친구의 친구. 그죠? 권력이 권력. 먼저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객장을 통해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구조가 돼요. 이걸 계층화라고 얘기합니다. 정보 계층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럼 언론도 통제되어 있죠. 독재에 의해서 정보 유통도 안 되고 그럽니다. 그리고 정보 생산을 독점화하죠. 그러다 보니 친구의 친구 정보 계층화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을 먼저 사고 먼저 판 사람은 무조건 유리하게 돼요. 그잖아요. 그래서 한국 증시의 주가 모형이 V자 형태였어요. 작전이죠. 쉽게 얘기하면. 작전이 가능했다고 그 시대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세력주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술적이 발달된 겁니다. 지금같이 뭐 재무 분석이니 뭐니 이런 것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죠?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세력이 가격을 결정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 기술적이 투자에 과잉적인 집중도를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다가 작전 시대잖아요. 작전을 하려면은 꼬드겨야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패턴을 만들어야 되고 패턴을 외우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외워야 이런 이런 패턴에서 날아간다? 그 걔네들이 장난을 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날려줘요. 그죠? 근데 그게 반복돼? 그럼 이걸 외워요. 그죠? 그럼 애매해. 그러다 이제 한 번씩 뒤틀어 버리죠. 이런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트에 맹신할 수밖에 없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세력이 아니잖아요. 세력은 패턴을 만들 수 있지만 나는 패턴을 만들 수 없으니 그런데 어쨌든 패, 패턴을 이제 반복되니까 거기서만 내가 살아남으면 된다. 그리고 패턴이 바뀌면 손절을 하면 된다. 그죠?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 증시가 9%의 GDP 성장률을 가지면서도 무려 20년 넘게 5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게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 뭐가 중요해요? 정보, 기술적. 그죠? 이것만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론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 일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주변의 친척 또는 주변의 친구들부터 시작해서 친구의 친구들 등등등등등등이 있을 텐데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왜냐면 친구의 친구면은 공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제가 실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공짜라고 생각하는 거지. 야, 설마 돈 받겠어? 이런 사고방식으로
전화가 엄청 많이 와요. 오는데 대부분 무슨 요구를 하냐면 나를 위한 맞춤형 타이밍 이런 거를 자꾸 요구를 해요. 그죠? 그건 하면 안 되거든. 그런데다가 그럴 실력도 없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그 박혀 있는 거예요. 그 옛날 그런 사고방식들이. 그죠? 근데 시대는 바뀌거든? 근데 우리가 또 젊은 사람도 그렇지만은 요즘에 젊은 꼰대라고 있잖아요. 그 꼰대가 뭡니까? 세상은 바뀌는데 바뀌는 세상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옛날에 살았던 그거를 세상의 절대 진리로 믿고, 그죠?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거든. 이게 이제 꼰대라는 거거든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강요를 해. 그러면 이건 아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라고 하면은 그걸 듣지를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자, 요거까지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이 원리에 대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원리가 먹히려면 모든 투자자들이 1 더하기 1은 2의 환상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존속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이행해야만 그것이 먹혀요. 그러겠죠. 그런데 자, 이런 상태에서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어, 홈 트레이딩이 생기죠. 홈 트레이딩이 생기고 그 다음에 언론의 민주화. 그죠? 요즘에 또 언론들이 너무 이제 또 판을 치는 구조긴 하지만 그래서 정보 생산자가 늘어납니다. 독점 체제에서요. 다양화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지식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계속. 그죠? 이전에는 지식이 없었어요. 오로지 기술적 1 더하기 1은 이다. 그럼 몇 시간만 배우면 되거든. 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한 생각들이 지식으로 만들어지는 시대고 그것을 지금 이 유튜브처럼 계속 이제 생산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각종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게 있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아, 쟤네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난 이렇게 해야지.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한 어떤 다양한 어떤 생각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교육의 구조도 바뀌고, 그죠? 요즘에 뭐 논술, 논문, 뭐, 이런 부분들. 그냥 옛날에는요, 옛날 교육 방식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막 필기를 해요. 그리고 설명을 안 해줘요. 그냥 무조건 외우래. 외우고선 시험 보고 틀리면 때려. 저희 땐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수업 시간에 물어본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죠?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 이론에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 보충 설명해 주세요. 상상도 못했지. 그냥 스파르타식입니다. 너네들은 외워. 그리고 시험 봐. 이런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갔을 때, 물론 여전히 그런 권위적이고 그런 교수들이 상당하지만 젊은 교수의 수업을 받았을 때 그 교수의 교육 방식은 선진화됐어요. 오히려 물음표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됐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형 이상학적 관점입니다. 형 이상학적. 어, 하여튼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교육들 때문에 이제 주식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정부의 생산자의 확대성 때문에도 또는 유통 구조에 의해서도 바뀌고 등등등 하면서 이 1 더하기 1은 2다라는 틀이 이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기술적 이론은 먹히지 않게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런데다가
과거에는 기술적인 중요성이 100%였다면 의존성이 지금은 경제, 그죠? 기업의 성과 등등등 이것들에 대한 비중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주가 모형은 바뀔 수밖에 없죠. 주가 모형이 바뀐다는 얘기는 차트의 이론도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뭐 한두 시간 정도 공부해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이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모르니까 몰라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다가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주식 전문가들은 알아요. 이걸 안다고. 절대 가스는 없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패턴 분석을 해요. 패턴 분석을 하는데 투자자들에게는 그걸 가르쳐 주지 않죠. 왜? 그 밥벌이 수단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합니다. 주가 예측을 해요. 야, 이 종목은 내일 이렇게 될 거야? 그 기가 막히게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제 초보 투자자들은 정말 신비롭고, 야, 저렇게 잘 맞히는 건 내 떼돈을 벌 수 있다라는 이제 망상에 빠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 뇌물도 바치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뒷돈도 찔러주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는 뭐 고액의 회비를 내고. 그래서 한동안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패턴이 망가지고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잘 맞으니까 이제 막 집 팔고 돈 빌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몰빵을 치고 그러다 이제 어느 정도 돈 벌어요. 그럼 이제 상당히 건방져집니다. 응? 건방져진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상장 폐지로. 지금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 그분들은 한 번씩 겪었던 일이고, 그래요. 그래서 주식 투자할 때 정보 매매, 차트 매매, 이게 유용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부분들이 있었느냐. 자, 차트가 먹히려면, 방금 얘기했던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식의 차트가 먹히려면요. 어떤 조건이 또 따라야 되냐면, 경우의 수가 최대한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최대한 제한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차이점이 있어요. 2008년도. 근데 딱 2008년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변하는 게 어느 날 한나라씩 변하는 게 아니고 서서히 변하다가 어느 순간에서 그냥 꽝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계속 누적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딱 2008년도는 아니고 이 전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냥 규정할 뿐입니다. 어쨌든 간에 2008년도 이전과 이후는 또 뭐가 다르느냐? 이게 달라요. 자, 워렌 버핏이 한국에 상륙을 했고요. 그리고 피터 린치를 비롯하여 많은 가치 투자서들이 한국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유행을 이끌게 돼요. 이 가치 투자는 기술적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그죠? 전혀 무관합니다. 이 그 가치서들은 대체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공부를 해요. 그리고 오로지 기업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가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업의 고유의 성장 요건과 가치에 의해서 주가가 만들어지겠죠. 즉, 각 기업마다 독립되겠죠. 꼭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에는 투기론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투자론자와 투기론자가 있다고. 이거는 그 사람이 태어나서 가지는 성향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교육 이런 걸로 좀 교정이 되고 교육에도 교정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도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 기본 성향에서. 자, 어쨌든 간에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투자론적인
그러니까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올 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서 투기로 가기도 하고 투자로 가기도 해요. 통상은 투자로 많이 가는데 그러다 이제 교육, 교육에 의해서 교정되고 그러는 부분이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투기론과 투자론은 있지만 그래도 어떤 유행에 의해서 좀 편중되는 그죠?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투자론이 이렇게 대유행을 끌었기 때문에 개별 기업 관점에서의 주가 모형이 아주 공고히 형성이 됩니다. 1대1 개념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투기로는 있지만.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런 문화를 가지다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만 알면 돼요? 차트 분석과 왜냐면 어차피 패턴은 만들어지니까. 그죠? 물론 그 패턴이 업황 주기, 실적 주기에 의해서 패턴이 만들어지니까 이게 조합형이 되면 되거든. 그죠? 그럼 유용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08년도에 들어오면서 미국 서프라는 사태가 터져요. 유로존이 터지고 그래서 대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때 당시 뭐 세상이 망하니 어쩌니 그러면서 거의 100%의 종목군들이 대폭락을 하게 돼요. 그런데 3년, 4년 지나고 보니 실질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던 기업이 적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흑자를 여전히 유지했던 기업도 적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적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이론이 무참히 깨지는 거예요. 무참히 깨지니 그런데도 주가가 이 그때 당시에 또 막 계속 그 위기론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계속 진행돼 장기적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 상태에 영향을 받게 돼요. 오르면 갖다 집어 던지고 오르면 집어 던지고 하는 개념이 생기게 돼요. 불안하니까 계속 안 좋은 뉴스들이 재생산되니까 머리는 가치가 어쩌고저쩌고 이해가 돼도 그죠? 이게 마음은 그게 안 되거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매도가 가고 어느 순간 매수가 되고 이런 구조를 가지니 그 패턴 자체도 되게 복잡해지고 불규칙해져 버리고 이런 양상이 가지게 돼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뭐 친기업 정책이니 어쩌니 이거를 하면서 기업들이 그때부터 온갖 부정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부정은 있었어요. 있었지만 소액주주 운동이니 어쩌니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견제 역할을 했었고 또 사회적 눈초리 우리 요즘에 뭐 기업이 잘못하면 막 이슈가 돼서 난리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런 여론적인 부분들, 이런 견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친기업 정책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되고 소비자나 그죠? 국민의 주권은 약화되고 권력은 강해지고 소액주주의 붕괴,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권력에 의해서, 정치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큰 소리 치는 시대가 오고 갑질에서 을질 사태가 벌어지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던 경제적 사회 현상에 의한 그런 어떤 복잡한 이해관계에다가 기업들의 도를 넘어서는 부조리, 심지어는 대놓고 그 일감 몰아주기를 마치 유행처럼 막 하고 그거를 견제하는 세력은 약화되어 있고 그래서 한 5년, 10년 내 계속해서 기업들이 아주 그냥 다수의 기업들이 나쁜 짓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태가 벌어져요? 자산 가치에 대한 신뢰성이 붕괴됩니다. 근데 우리가 기업 가치라는 건 자산 가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죠? 이익 가치가 결국엔 자산 가치로 가는 거고 자산 가치가 결국에 이익 가치로 환산돼요. 근데 자산 가치가 붕괴돼 버리니 왜 재무제표상으로는 자산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회계 조작을 겸해가지고 뒤에서 빼먹고 그저 나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한나란 씨의 빈 껍데기가 돼요. 이를테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연간 500억의 이익을 보고 순자산이 5천억이 있는 기업이 불과 3달 만에 상장 폐지됩니다. 파산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본 잠식입니다. 3개월에 5천억이 다 날아간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그 전부터 쪽쪽 빨았겠죠. 그죠? 그러면서 회계를 계속 조작했다가 나중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빵 터진 거죠. 왜냐면 숫자를 계속 키워나가면 나중에는 이게 눈치챌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냥 벌어집니다. 우리가 2008년도 이전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대부분이 자본 잠식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이후부터는 의견 거절입니다. 기업들이 회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조리를 회계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본 잠식형 상장 폐지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의견 거절이에요. 그거 상당한 도덕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새로운 수단을 가지게 돼요. 그 빈자리를 채운 게 뭐냐면 일명 말하는 양매도 전략, 포트폴리오 전략, 파생 투기와 지수 투기와 이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매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게 돼요. 그래서 주가의 패턴이 지금도 그 습성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나마 대형주들은 여기서 좀 탈피를 했어요. 서학개미, 동학개미에 대한 수급적 요건과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그죠? 이슈. 요것 때문에 탈피를 했지만은 이것을 제외한 상당수의 중소형주들은 아직 지난 2008년도부터 쌓아온 그 지수 투기와 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질적 투기, 이게 아직도 자리 잡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때문에 절대로 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외우면 큰일 나요. 뭘 해야 되느냐?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추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차트 공부도 공부지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정 기간은 패턴이 유지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배워야 되냐면 성견지명 통찰력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생각하고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두 사람의 행동이 대유행이 될지 안 될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요런 거고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이걸 우리는 예측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1,000만 명, 2천만 명이 해요. 유행입니다. 이걸 우리는 패턴이라고 그러죠. 패턴이 유행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전문가들은, 특히 트레이딩하는 전문가들은 요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리고 뭐 철학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이런 표현이잖아. 너는 4차원적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듣는 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너는 좀 4차원 같아. 너 친구 없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들 오늘 뭐 먹고 놀까? 그죠?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막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뭐 철학이 어쩌고 저쩌고 별로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도 수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죠? 에, 끼리끼리 논다고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그 수준의 계층화라는 것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다수의 행위를 보고 그걸 편집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근데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유형이죠.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사람. 심지어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도 모르는 사람으로 우리는 능력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옛날에 이제 우리 투자자들에게 교육하면 이런 얘기하면 맞아, 맞아, 맞아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이런 얘기하면 니는 얼마나 잘났는데 왜 사람을 무시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항상 그러죠. 사람은 수준이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적 기인 그러잖아요. 외적 기인 그래. 또는 자기 분수를 알라.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내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내가 보다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우린 그걸 공부라는 걸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광자도 찾아다니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 중에는 그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학창 시절에 공부 오지게 안 했습니다. 맨날 딱지치기 하고 팽이치기 하고 놀러 다니고 그죠? 잡생각하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시험 보면 전국 꼴등을 했어요. 진짜 사실입니다. 저는 학 대학 대학 생활을 빼고는 저는 전국 꼴등에서 세 번째였어요. 우리 저희는 수능 시험 보잖아요.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 꼴등입니다. 지금은 석차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모의고사에도 전국 석차가 나왔거든요. 저희 때는. 그럼 알 수가 있거든. 내 점수가. 그렇게 이제 공부를 안 했어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능력은요. 적어도 이 두 단계는 들어와야 돼요. 유행을 인지하고 그죠? 그 유행을 편집하고 인식하고 요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 더하기 2라는 식으로 외워버리면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꼰대잖아요. 그죠? 공부도 안 하고 정보도 습득 안 하고 그냥 그죠? 그나마 머리 좋았을 때 당겼던 그 지식 가지고 인생 살고 사람들과 충돌되면 막 승질 부리고 막 내 말이 맞아서 막 100만 원 빵, 1000만 원 빵 이러면서 막 그죠? 목소리 막 키우고 이런단 말이지. 이렇게 이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시절엔 그럴 수 있어요. 외우려고 하고, 그죠? 그러나 그건 그냥 초보실에서 끝내야지. 그거 가지고 인생 살면 주식 투자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물론 이왕이면은 여기에 들어오면 더 좋긴 하겠죠. 그러나 뭐 사람마다 능력이 있는 거고 내가 조금 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편집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위에 있는 단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좀 내 사람으로 만들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니까 차트를 공부할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할 것인지 요거를 먼저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에요. 그런다고 볼 때는요. 그 주식은 큰 그 시계열을 열어놓고 먼저 배워야 돼요. 큰 시계열 안에서 이렇게 좀 배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커리큘럼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어떤 게 더 빠를지는 모르겠어요. 커리큘럼화식으로 해서 교육을 배우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해는 못하지만 그 좀 상위에 있는 그 전문가들이나 또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속에서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이렇게 배워나가는 것이 더 빠른 것인지 요거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는 있긴 있는데 그러나 제 생각에는 뭐 둘 다 같이 병행하면 좋긴 하죠. 그러나 우리 증시에서 커리큘럼화 식으로 해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돈이 안 되거든요. 돈이 안 돼. 교육은 돈이 안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이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그리고 제가 우리 영상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시황도 있고 교육 관련된 영상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5년, 10년 된 게 있거든요. 그거와 하루 이틀 된 시황하고 비교해 보시면 조회수가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요.
뭐 어떤 거는 5년, 10년 됐는데도 조회수가 10개, 20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한두 명 봤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보통 한 명이 그 여러 번 듣거든요. 또 저는 영상이 길기 때문에 나눠서 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수는 더 작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건 입증이 됐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은 2000년대부터 2010몇 년도까지 한 10여 년 이상을 한 30만 정도. 지금은 30만이면 적은 거죠. 증권 동호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00만, 200만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주식 인구가 적었어요. 30년 전에는 주식 인구가 적은 상태에서 그때 당시 30만이면 대한민국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고, 제가 거기를 운영자를 10여 년간 동안 운영자로 활동했었던 입장에서 볼 때, 그때 당시에 교육과 그다음에 주식 그 정보 요거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요, 주식 정보 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몰립니다. 그 오프라인 행사를 하잖아요. 엄청 몰려요. 그런데 주식 투자 공부 가르쳐 줄게 거의 안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되니까. 그러고 사람들은 주식 정보에서 돈을 얻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주식에 대한 지식으로 자기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감사할 수 있어도요, 나중에 가면 그냥 자기가 잘해서 잘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또 밥벌이용이잖아요. 기법이란 기법일 수 있어요. 별로 가르쳐 주고 싶지 않죠. 그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가르쳐 줘요. 저도 모르는 게 있거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안 가르쳐 줍니다. 저한테 배운 사람도 저한테 안 가르쳐 줘요. 그게 현실이에요. 근데 그럼 당신은 왜 가르쳐 주느냐? 제가 이렇게 가르쳐 줘서 대한민국이 잘 된다면, 투기론이 아닌 투자론 쪽으로 가깝게 간다면, 그럼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경제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후원도 많이 들어올 거고, 사람들이 여력이 생기면, 그죠? 그럼 저도 밥 먹고 사는데 또 어느 정도는 또 일조를 할 거고, 물론 뭐 10만 명 중에 한두 명이긴 하지만, 뭐 그것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런 취지예요. 혼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무한쪽으로 막 주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그 공짜 점심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 노력도 없이 막 달라고 하는 사람, 야, 너 밥 좀 사봐. 저는 태어나면서요, 단 한 번도 진짜 하늘에 맹세코 거짓말 안 보태고 남에게 밥 사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원래 제 성향이 그래요. 남한테 이렇게 빌붙고 이걸 못 합니다. 그래서 누가 밥 먹자 그러면 좀 거절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내가 사주지. 그죠?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초장부터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연락 와요. 술 한잔 합시다. 밥 사드릴게요. 그럼 저는 안 갑니다. 근데 오래 봤어요. 그래서 도움 받았어. 그래서 그런다 그러면 뭐 그나마 그런 거는 받지만은 생판 모르는 사람 선물 공세를 한다. 뭐 이를테면 커피 쿠폰 같은 거, 물론 커피는 안 먹습니다. 전 누구든 간에 친한 사람이든 아니든 간에, 물론 친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안 하지만은 커피 쿠폰 하면 바로 잘라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요. 왜냐면 그걸 안 해버리면 그걸 받아버리잖아요. 그럼 그 쿠폰은 버리든지 남 줍니다. 주는데 그걸 받아버리면 그 사람은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먹고 살아야 되거든. 제 시간을 어느 정도 보장받아야 되는데 시간을 뺏겨버리면, 그죠? 안 되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기분 나빠도 그냥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 당사자는 상당히 기분 나쁘겠죠? 근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그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선물할 때도 돈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부족한 게 뭔가. 그죠? 그건 1,000원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관찰해 상대방을. 뭐 친구가 없다면 친구가 돼주면 되고,
그죠? 손이 부족하다면 손을 채워주면 되는 거고,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마음을 저기 해주면 되는 거고, 돈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뭐 애인이 없다고 애인을 소개시켜주면 되는 거고, 그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찰력, 이해력, 그죠? 상상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내가 이 상위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저 사람은 4차원적인데, 그죠?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떤 환경에 있었고,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철학적 이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정도를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됐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해력이 빠르시다고 하면 대충 어떻게 길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은 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 한다면 뭐 요청하시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보충 설명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